일본 공장 다수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폭발하여 현장 직원 200명이 대피 중입니다. 도쿄 AI 인프라 안정성 분석관의 한마디에 일본 열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미국 탓이야? 너네가 관리를 잘못했겠지. 일본 정부는 한국 AI를 무시했고 한국, 핸드폰이나 만드는 나라입니다. 한국 AI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정성 분석관에게 발송된 이메일 하나, 그 문서를 본 분석관이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AI를 도입시킨 진짜 이유를 아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 열도를 살게 한 기술이 왜 한국이었는지 그 이유가 지금 밝혀집니다. 저는 올해 42살 사토 마사히로입니다. 도쿄에 있는 데이터 센터 AI 안정성 분석관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중순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3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미국, 독일, 중국 기업의 AI 시스템 제안이었다. 독일 제안서는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도입 기간이 24개월로 길었다. 중국 제안서는 비용이 낮았지만 기술 검증이 불충분했다. 미국 제안서는 두꺼웠다. 성능 지표가 상세했고 레퍼런스도 많았다.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었다. 비용은 독일의 80% 수준이었고 도입 기간은 12개월이었다. 나는 미국 제안서를 다시 펼쳤다. 생산라인 최적화, 예측 정비, 에너지 관리, 실시간 품질 분석. 우리 그룹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술 사양서도 첨부되어 있었다. 처리 속도는 초당 5천만 건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했다. 예측 정확도는 98.7%였다. 전력 요구 사항도 명시되어 있었다. 시스템 가동에는 평균 12메가와트가 필요했다. 우리 공장의 현재 전력 용량은 45메가와트였다. AI 시스템을 가동하면 여유 용량은 33메가와트로 줄어들었다. 생산 설비가 18메가와트, 냉각 시스템이 8메가와트, 조명과 기타 설비가 3메가와트, 합계 29메가와트, 여유는 4메가와트였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허용 가능한 범위였다. 나는 설비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전력 용량 증설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답장은 이틀 후에 왔다. 증설은 가능하지만 예산 승인이 필요하고 공사 기간은 6개월이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경영진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전력 증설 없이도 운영 가능하지만 안전 여유를 위해 증설을 권고한다고 적었다. 3월 중순 이사회가 열렸다. 나는 3개의 제안을 발표했다. 이사들은 미국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한 이사가 물었다. 전력 문제는 해결 가능한가? 나는 답했다. 현재 용량으로도 운영 가능하다. 증설하면 더 안전하다.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CFO가 물었다. 투자 회수 기간은? 나는 답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18개월이다.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고려한 수치다. CFO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이사회는 미국 시스템 도입을 승인했다. 전력 증설은 1년 후 재검토하기로 결정되었다. 나는 계약서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팀과 함께 조항들을 확인했다. 기술 지원,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조건 모두 표준적이었다. 데이터 처리 방식도 명시되어 있었다. 클라우드 기반 연산과 로컬 서버 혼용 방식이었다. 민감 데이터는 로컬에 저장되고 분석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전송된다고 적혀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은 4월 3일이었다. 미국 기업 담당자는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5월에 하드웨어 설치, 6월에 소프트웨어 통합, 7월에 시범 가동. 나는 질문했다. 냉각 시스템 용량은 충분한가? 그는 답했다. 설계 사양상 문제 없다. 현장 환경에 맞춰 조정 가능하다. 시스템이 도착한 것은 5월 첫째 주였다. 검은색 서버렉 12대와 냉각 유닛 6대가 컨테이너에서 내려졌다. 설치팀은 미국인 엔지니어 3명과 현지 협력업체 직원 8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서버실을 재구성했다. 나는 매일 현장을 확인했다. 온도 센서, 전력 분배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모든 것이 설계도대로 설치되었다. 냉각 시스템 용량을 점검한 것은 설치 마지막 날이었다. 설비팀장이 측정 결과를 가져왔다. 서버 가동 시 예상 발열량은 시간당 4천만 킬로칼로리였다. 현재 냉각 시스템 용량은 시간당 5천만 킬로칼로리였다. 여유는 1천만 킬로칼로리.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설계 기준은 충족했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냉각 용량 증설을 권고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도 운영 가능하다고 적었다. 경영진은 증설을 보류했다. 6월 시범 가동이 시작되었다. 첫 주는 제일 공장만 연결했다. AI는 생산 라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불량 예측, 설비 이상 감지, 작업 순서 최적화. 모든 기능이 작동했다. 생산량은 첫 주에 7% 증가했다. 불량률은 4.2%에서 2.8%로 떨어졌다. 경영진 회의에서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에너지 효율은 6% 개선되었고 설비 가동률은 92%에서 95%로 상승했다. 사장은 물었다. 다른 공장에도 확대할 수 있는가? 나는 답했다. 가능하다. 다만 전력과 냉각 용량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7월 제2공장과 제3공장에도 시스템이 확대되었다. 서버실의 전력 소비는 12메가와트에서 18메가와트로 증가했다. 전체 공장의 여유 전력은 4메가와트에서 마이너스 2메가와트가 되었다. 하지만 성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나는 경영진에게 긴급 보고서를 올렸다. 전력 증설이 시급하다는 내용이었다. 답변은 일주일 후에 왔다. 예산을 검토 중이며 9월에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우려했지만 수용했다. 현재로서는 작동하고 있었다. 성수기까지는 2달이 남아 있었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8월 AI 시스템은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공급망 예측, 재고 최적화, 물류 경로 분석. 데이터 처리량은 증가했다. 서버 가동률은 평균 75%에서 88%로 올랐다. 전력 소비도 증가했다. 18메가와트에서 21메가와트로 상승했다. 냉각 시스템도 한계에 가까워졌다. 서버실 온도는 평균 22도에서 26도로 올랐다. 설계 허용 상한은 28도였다. 여유는 2도였다. 나는 미국 기업 기술팀에 문의했다. 서버 가동률을 낮출 수 있는가? 답변은 이틀 후에 왔다. 가능하지만 성능이 저하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하드웨어 증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경영진에게 보고했다. 증설 예산을 요청했다. 답변은 보류였다. 현재 시스템으로 9월까지 운영하고 성과를 재평가한 후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8월 셋째 주 품질관리팀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AI 예측과 실제 불량률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AI는 2.8%로 예측했지만 현장 측정값은 3.1%였다. 오차는 0.3%. 허용 범위 내였다. 오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주는 0.1%였다. 9월 들어 생산량은 목표를 초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였다. 이사회 보고에서 나는 AI 도입 성과를 발표했다.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은 예상보다 2개월 단축되었다. 이사진은 박수를 보냈다. 사장은 말했다. 나머지 공장에도 확대하라. 나는 답했다. 전력 증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장은 말했다. 예산을 승인했다.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라. 9월 셋째 주 전력 증설 계약이 체결되었다. 공사 기간은 4개월이었다. 완료 시점은 다음해 1월이었다. 나는 안도했다. 성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였다. 그 기간만 버티면 되었다. 현재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0월 첫째 주 성수기가 시작되었다. 주문량이 증가했다. 생산 설비 가동률이 올라갔다. 전력 소비는 29메가와트에서 38메가와트로 증가했다. AI 서버는 여전히 21메가와트를 소비했다.
합계 59메가와트. 전체 용량은 45메가와트였다. 부족분은 14메가와트였다. 설비팀장이 긴급 보고를 올렸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대책을 마련했다. 비핵심 설비의 가동을 중단했다. 조명을 줄였다. 일부 냉방을 꺼 3메가와트를 절감했다. 부족분은 11메가와트로 줄었다. 여전히 부족했다. 나는 미국 기업에 긴급 연락을 했다. AI 서버 가동률을 낮출 수 있는가? 답변은 즉시 왔다. 가능하다. 하지만 실시간 분석 기능이 제한된다. 생산 최적화 정확도가 떨어진다. 나는 결정했다. 서버 가동률을 88%에서 70%로 낮췄다. 전력 소비는 21메가와트에서 17메가와트로 줄었다. 부족분은 7메가와트가 되었다. 생산팀에서 연락이 왔다. AI 예측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불량률이 3.1%에서 3.8%로 상승했다. 생산 효율도 하락했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임시 조치이며 전력 증설 완료 후 정상화될 것이라고 적었다. 경영진은 이해했다. 10월 셋째 주 냉각 시스템에서 경고가 발생했다. 서버실 온도가 27도를 넘었다. 허용 상한까지 1도 남았다. 나는 설비팀의 냉각 용량 증강을 지시했다. 설비팀장은 말했다. 추가 냉각 장비를 가동하려면 전력이 더 필요하다. 2메가와트가 추가로 필요했다. 부족분은 9메가와트가 되었다. 나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전력 부족이 심각하다. 생산을 일부 중단하거나 AI 시스템을 완전히 멈춰야 할 수도 있다. 사장은 물었다. 12월까지 버틸 수 있는가? 나는 답했다. 가능하다. 하지만 위험하다. 사장은 말했다. 생산을 멈출 수는 없다. AI도 멈출 수 없다. 방법을 찾아라. 나는 알겠다고 답했다. 나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 외부 전력 공급 계약, 비상 발전기 임대, 생산 일정 분산. 하나씩 실행했다. 비상 발전기 3대를 임대했다. 6메가와트를 확보했다. 부족분은 3메가와트로 줄었다. 생산 일정을 야간으로 일부 이동했다. 전력 수요를 분산했다. 부족분은 1메가와트 이하로 떨어졌다. 10월 마지막 주 모든 시스템은 작동했다. 전력은 한계였지만 공급되었다. 냉각 시스템은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었지만 온도는 28도를 넘지 않았다. AI는 70% 가동률을 유지했다. 생산량은 목표의 96% 수준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운영 가능했다. 나는 주간 보고서를 작성했다. 모든 지표를 정리했다. 전력 소비, 냉각 효율, 서버 가동률, 생산량, 불량률. 모든 수치는 허용 범위 내였다. 나는 평가를 적었다. 현재 상황은 안정적이다. 전력 증설 완료 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경영진은 만족했다. 그날 저녁 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었다. 전력 소비 그래프는 상한선에 가까웠다. 서버실 온도는 27.8도였다. 냉각 시스템 가동률은 98%였다. 모든 것이 한계에 있었다. 하지만 작동하고 있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다. AI가 분석하고 있었다. 서버가 계산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제2공장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어젯밤 전력 소비가 예상치를 초과했다는 내용이었다. 계획은 38메가와트였지만 실제 소비는 41메가와트였다. 3메가와트의 초과였다. 나는 로그를 확인했다. 초과 시간은 오후 11시 32분부터 새벽 2시 18분까지였다. 야간 교대조 시간이었다. 나는 제2공장 설비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말했다. 생산 일정은 평소와 같았다. 특별한 작업은 없었다. 나는 물었다. AI 서버 가동률은? 그는 답했다. 70%로 설정되어 있었다. 확인했다. 나는 물었다.
그럼 왜 전력이 더 소비되었는가? 그는 답했다. 모르겠다. 측정 오류일 수도 있다. 나는 전력 관리 시스템 데이터를 직접 열어보았다. 11월 5일 밤 기록이었다. 전력 소비 그래프는 오후 11시 30분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3메가와트의 증가. 생산 설비 소비는 변화가 없었다. 냉각 시스템도 평소 수준이었다. 증가분은 AI 서버에서 나왔다. 나는 서버 로그를 확인했다. 가동률은 70%로 기록되어 있었다. 전력 소비와 일치하지 않았다. 나는 미국 기업 기술팀에 이메일을 보냈다. 서버 가동률과 전력 소비 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답장은 이틀 후에 왔다. 일시적인 연산 부하 증가 가능성이 있다. 시스템이 복잡한 분석을 수행할 때 순간적으로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물었다. 70% 가동률 설정은 이를 제한하지 않는가? 답장은 다음 날 왔다. 가동률 설정은 평균치를 제어한다. 순간 피크는 별도다. 나는 이해했지만 불편했다. 가동률 설정이 평균만 제어한다면 순간 피크를 예측할 수 없었다. 전력 계획이 불확실해졌다. 나는 기술팀에 다시 이메일을 보냈다. 피크 전력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가? 답장은 일주일 후에 왔다. 가능하다. 하지만 분석 정확도가 저하된다. 나는 선택을 보류했다. 11월 둘째 주 제1공장과 제3공장에서도 유사한 보고가 올라왔다. 야간 시간대 전력 소비 초과. 제1공장은 2.8메가와트, 제3공장은 3.2메가와트. 모두 AI 서버에서 발생했다. 나는 세 공장의 로그를 비교했다. 초과 시간대가 비슷했다. 모두 오후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였다. 나는 패턴을 찾으려 했다. 명확한 것은 없었다. 설비팀장 회의를 소집했다. 세 공장의 담당자가 모였다. 나는 물었다. 야간 시간대에 특별한 작업이 있었는가? 모두 고개를 저었다. 평소와 같았다고 답했다. 나는 물었다. 생산 데이터에 이상은 없었는가? 제1공장 팀장이 답했다. 없었다. 오히려 품질이 약간 향상되었다. 나는 기록을 확인했다. 맞았다. 불량률이 3.8%에서 3.5%로 낮아졌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전력은 초과했지만 생산은 정상이었다. 품질은 오히려 개선되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나는 회의를 마쳤다. 추가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매일 보고하라고 했다. 11월 셋째 주 냉각 시스템에서 경고가 다시 발생했다. 제2공장 서버실 온도가 28.3도를 기록했다. 허용 상한을 0.3도 초과했다. 나는 즉시 현장으로 갔다. 서버실은 더웠다. 냉각 유닛은 최대 출력으로 가동 중이었다. 설비팀장이 말했다. 냉각 용량은 한계다. 더 이상 낮출 수 없다. 나는 서버 발열량을 측정했다. 예상치는 시간당 4천만 킬로칼로리였다. 실제 측정값은 4,800만 킬로칼로리였다. 20% 초과였다. 나는 서버 가동률을 확인했다. 여전히 70%로 표시되어 있었다. 발열량과 일치하지 않았다. 나는 미국 기업에 긴급 연락을 했다. 서버 발열량이 설계 사양을 초과했다. 원인을 파악해달라. 답장은 당일 밤에 왔다. 원격으로 서버 상태를 점검했다. 하드웨어는 정상이다. 소프트웨어도 문제없다. 발열량 증가는 연산 부하 증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가동률을 더 낮추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결정했다. 가동률을 70%에서 60%로 낮췄다. 제2공장뿐 아니라 모든 공장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전력 소비는 17메가와트에서 14메가와트로 줄었다. 발열량도 감소했다. 서버실 온도는 27.5도로 안정되었다. 생산팀에서 즉시 연락이 왔다. AI 예측 정확도가 더 떨어졌다. 불량률이 3.5%에서 4.2%로 상승했다. 생산 효율도 하락했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임시 조치다. 12월까지만 유지한다.
1월 전력 증설 완료 후 정상화한다. 경영진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승인했다. 11월 넷째 주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다. 제3공장에서 AI가 예측하지 못한 설비 고장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컨베이어 벨트 구동 모터가 멈췄다. 예측 정비 시스템은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다. 정비팀장이 말했다. 모터는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AI가 정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물었다. 모터 상태는 어땠는가? 그는 답했다. 베어링이 마모되어 있었다. 교체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나는 AI 예측 데이터를 확인했다. 해당 모터의 이상 확률은 2%로 기록되어 있었다.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장이 발생했다. 나는 센서 데이터를 열어보았다. 진동, 온도, 소음, 모든 값이 정상 범위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센서를 재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다. 센서는 정상이었다. 나는 미국 기업에 문의했다. 예측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점검해달라. 답장은 3일 후에 왔다. 알고리즘을 검토했다. 문제없다. 예측은 확률 기반이다. 2% 확률도 발생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정상 범위다. 나는 답장을 읽었다.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다. 12월 첫째 주 제1공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냉각수 펌프가 멈췄다. AI는 예측하지 못했다. 제2공장에서는 전력 분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역시 예측 밖이었다. 나는 3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공통점은 없었다. 설비 종류도 달랐고 고장 원인도 달랐다. 단 하나, AI가 모두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만 같았다. 나는 경영진에게 보고했다. AI 예측 정확도가 하락하고 있다. 원인은 불명이다.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사장이 물었다.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가? 나는 답했다. 확실하지 않다. 가동률을 낮춘 영향일 수 있다. 사장은 말했다. 1월까지 견뎌라. 전력 증설 후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다. 나는 알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가동률을 낮췄지만 전력 초과는 여전히 발생했다. 발열량도 예상보다 높았다. 예측 오류도 증가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다. 숫자는 기준치 안에 있었다. 하지만 현장은 불안정했다. 12월 둘째 주 설비팀 주간 회의에서 제2공장 팀장이 말했다. 현장 작업자들이 불안해한다. AI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예측이 자주 틀린다. 나는 물었다. 얼마나 자주? 그는 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체감상 늘었다. 나는 데이터를 요청했다. 정량화해달라. 데이터는 이틀 후에 나왔다. 11월 예측 오류는 8건이었다. 10월은 2건이었다. 9월은 0건이었다. 증가 추세가 명확했다. 나는 그래프를 그렸다. 선은 위로 향했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AI 예측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경영진에 제출했다. 답변은 일주일 후에 왔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분석하라. 예산을 승인한다. 나는 일본 내 AI 시스템 전문가를 섭외했다. 그는 일주일간 현장을 조사했다. 서버를 점검하고 로그를 분석하고 센서를 확인했다. 보고서는 12월 말에 나왔다. 전문가는 말했다. 하드웨어는 정상이다. 소프트웨어도 문제없다. 데이터 품질도 양호하다. 예측 오류 증가의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가설이 있다.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다. 가동률을 낮췄지만 실제 연산 부하는 여전히 높을 수 있다. 나는 물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는 답했다.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 시스템 내부 상태는 그들만 알 수 있다. 나는 다시 미국 기업에 연락했다. 시스템 과부하 가능성을 점검해달라. 답장은 늦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왔다. 원격 진단을 수행했다.
시스템은 정상 범위에서 작동 중이다. 과부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예측 오류는 데이터 품질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센서 재점검을 권장한다. 나는 센서를 다시 점검했다. 모두 정상이었다. 나는 막막했다. 하드웨어도 정상, 소프트웨어도 정상, 센서도 정상. 그런데 예측은 틀렸다. 전력은 초과했다. 발열량도 높았다. 설명할 수 없었다. 12월 셋째 주 나는 모든 공장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다. 3개월치 로그를 비교했다. 전력 소비, 서버 가동률, 냉각 효율, 예측 정확도. 숫자들을 표로 만들었다. 그래프로 그렸다. 패턴을 찾으려 했다. 한 가지가 눈에 띄었다. 전력 초과와 예측 오류가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했다. 모두 야간이었다. 오후 11시에서 새벽 3시. 나는 야간 시간대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했다. 생산 일정은 평소와 같았다. 특별한 작업은 없었다. AI만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나는 AI가 야간에 무엇을 하는지 로그를 열어봤다. 생산 데이터 분석, 설비 상태 모니터링, 예측, 모델 업데이트. 모두 정상 작업이었다. 하지만 전력 소비는 예상을 초과했다. 발열량도 높았다. 무언가 더 하고 있었다. 나는 알 수 없었다. 로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미국 기업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보냈다. 야간 시간대 서버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상세히 알려달라. 답장은 짧았다. 로그에 기록된 작업이 전부다. 추가 작업은 없다. 나는 답장을 읽었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증명할 수도 없었다. 12월 마지막 주 성수기가 끝났다. 주문량이 줄었다. 생산 설비 가동률이 낮아졌다. 전력 소비도 감소했다. 부담이 줄었다. 나는 안도했다. 1월이면 전력 증설이 완료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전력이 초과했는가? 왜 발열량이 높았는가? 왜 예측이 틀렸는가? 모든 시스템은 정상이라고 했다. 숫자도 기준치 아니었다. 그런데 현장은 달랐다. 작업자들은 불안해했다. 설비는 예상 밖으로 고장났다. 무언가 맞지 않았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3개월간의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모든 기록을 확인했다. 승인 문서, 계약서, 기술 사양서. 전부 검토했다. 문제는 없었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였다. 기준에 맞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공장 불빛이 깜빡였다. 생산 라인은 돌아가고 있었다. AI는 작동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단일 공장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 공장 모두 같은 현상을 보였다.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보고서를 덮었다. 설명할 수 없었다.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미국 기업은 정상이라고 했다. 전문가도 문제를 찾지 못했다. 숫자는 기준치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시스템이 정말 안전한지, 내 판단이 옳았는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1월 3일 새벽 4시 12분 제2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서버실이었다. 냉각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폭발로 이어졌다. 사상자는 없었다. 야간 교대조가 생산동에 있었고 서버실은 무인이었다. 하지만 설비는 파괴되었다. 서버 12대 전소, 냉각 유닛 6대 손상, 전력 분배 시스템 일부 소실. 나는 새벽 5시에 연락을 받았다.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소방대는 진화를 완료한 상태였다. 서버실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냉각 유닛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전기 냄새가 강했다. 나는 설비팀장과 함께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복구 불가능이었다. 경찰과 소방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나도 참여했다. 조사관은 냉각 시스템 기록을 요청했다. 나는 로그를 제출했다. 1월 2일 밤 기록이었다. 서버실 온도는
오후 11시 47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27도에서 28도, 29도, 30도, 새벽 3시 58분에 32도를 기록했다. 냉각 시스템은 최대 출력이었다. 하지만 온도를 낮추지 못했다. 조사관이 물었다. 왜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는가? 나는 답했다. 작동했다. 28도에서 1차 경보, 30도에서 2차 경보. 나는 로그를 보여주었다. 경보 기록이 있었다. 조사관이 물었다. 그럼 왜 조치하지 않았는가? 나는 답했다. 야간이었다. 담당자가 없었다. 자동 대응 시스템도 없었다. 조사관이 물었다. 왜 서버를 자동으로 정지하지 않았는가? 나는 답했다.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온도 상승 시 냉각만 강화하도록 되어 있었다. 서버는 계속 가동되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1월 4일 경영진 긴급회의가 열렸다. 사장은 침착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물었다. 원인이 무엇인가? 나는 답했다. 냉각 시스템 용량 부족이다. 서버 발열량이 설계치를 초과했다. CFO가 물었다. 왜 초과했는가? 나는 답했다. 명확하지 않다. 서버 가동률은 60%였다. 발열량은 그보다 높았다. 사장이 물었다. 다른 공장도 위험한가? 나는 답했다. 가능성이 있다. 제1공장과 제3공장도 같은 구조다. 사장은 즉시 지시했다. 모든 공장의 AI 시스템을 즉시 중단하라. 안전 점검 후 재가동한다. 나는 알겠다고 답했다. 그날 오후 모든 공장의 AI가 멈췄다. 생산 라인은 수동 모드로 전환되었다. 생산성은 즉시 하락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제1공장과 제3공장의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전력, 냉각, 발열량, 모든 것을 재측정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다. 제1공장 서버실 온도는 설계 한계에 근접해 있었다. 27.8도. 제3공장은 27.5도. 둘 다 위험 수준이었다. 발열량도 설계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제2공장과 같은 상황이었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세 공장 모두 즉시 냉각 용량을 증설해야 한다. 서버 가동률도 재조정이 필요하다. 1월 7일 정부 산업안전청에서 조사관이 파견되었다. 그는 일주일간 현장을 조사했다. 나도 동행했다. 우리는 세 공장을 모두 방문했다. 서버실을 점검하고 로그를 분석했다. 조사관은 질문이 많았다. 왜 냉각 용량이 부족한가? 왜 발열량이 설계치를 초과하는가? 왜 가동률 제어가 작동하지 않는가? 나는 답할 수 없었다.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사관이 말했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한 보고가 있었다. AI 시스템 도입 후 전력과 냉각 문제. 나는 물었다. 어느 기업인가? 그는 답했다.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여러 곳이다. 나는 침묵했다. 1월 중순 산업안전청은 전국 AI 도입 기업의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전력, 냉각, 설비 용량 모두 재평가하라는 내용이었다. 언론도 보도를 시작했다. 제조업 AI 시스템 안전성 논란. 나는 기사를 읽었다. 우리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 전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었다. 1월 셋째 주 정부는 전문가 TFT 구성을 발표했다. 국내 전문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외 전문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팀이 포함되었다. 나는 이름을 확인했다. 국가 AI 인프라 안정성 연구소. 들어본 적 없는 기관이었다. 한국 팀이 도착한 것은 1월 마지막 주였다. 5명이었다. 팀장과 엔지니어 4명. 그들은 정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나도 참석했다. 일본 측 관계자 12명과 한국 팀이 마주 앉았다. 한국 팀장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우리는 복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분석하러 왔다. 단일 공장이 아니라
일본 전체 AI 도입 구조를 보려한다. 산업안전청 국장이 물었다. 무엇을 분석하는가? 팀장은 답했다. 전력 분포, 냉각 인프라, 연산 부하의 국가 단위 균형.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물리 시스템이다. 물리적 한계를 넘으면 사고가 발생한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AI 성능만 보고 인프라를 간과했다. 나도 그랬고 모든 기업이 그랬다.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팀장이 계속 말했다. 미국 AI는 성능이 뛰어나다. 하지만 그 성능은 막대한 전력과 냉각을 전제로 한다. 일본은 그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어디가 부족한지 정량화하려 한다. 산업안전청 국장이 물었다. 얼마나 걸리는가? 팀장은 답했다. 2주. 모든 AI 도입 기업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국장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끝났다. 한국 팀은 이틀 후 우리 공장을 방문했다. 그들은 조용히 일했다. 서버실을 측정하고 로그를 복사하고 설비를 점검했다. 팀장이 나에게 물었다. 전력 증설 계획이 있었는가? 나는 답했다. 있었다. 1월 완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고가 먼저 발생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설 용량은? 나는 답했다. 15메가와트. 45에서 60으로. 그는 계산했다. 부족하다. 최소 75메가와트는 필요하다. 나는 물었다. 어떻게 하는가? 그는 답했다. 서버 실제 소비 전력과 발열량을 역산했다. 가동률 60%일 때 서버는 21메가와트를 소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발열량은 28메가와트에 해당한다. 7메가와트가 어딘가에서 소비되고 있다. 나는 물었다. 어디에서? 그는 답했다. 모르겠다. 하지만 시스템 내부다. 보이지 않는 연산이 있다. 나는 충격받았다. 7메가와트. 전체 전력의 15%였다. 우리는 알지 못했다. 기록되지 않았다. 한국 팀장이 말했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AI를 도입한 모든 기업이 같은 상황이다. 시스템은 보고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측정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2월 첫째 주 한국팀은 일본 전역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127개 기업, 모두 미국 AI를 사용하고 있었다. 팀은 전력 소비, 발열량, 냉각 용량을 분석했다. 결과는 2월 둘째 주에 발표되었다.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 관계자들이 모였다. 한국 팀장이 발표했다. 화면에는 일본 지도가 표시되었다. 127개 지점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다. 팀장이 말했다. 이 중 89곳이 전력 한계에 근접해 있다. 63곳이 냉각 용량 부족 상태다. 42곳은 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 제2공장과 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산업안전청 국장이 물었다. 해결 방법은? 팀장은 답했다. 세 가지다. 첫째, 전력과 냉각 인프라를 대폭 증설한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둘째, AI 가동률을 대폭 낮춘다.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셋째,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한다. 국장이 물었다. 다른 시스템이란? 팀장은 답했다. 인프라 부담이 적은 시스템. 성능은 낮지만 안정적이다. 국장이 물었다. 한국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답했다. 있다. 하지만 우리는 판매하러 온 것이 아니다. 분석하러 왔다. 일본이 선택해야 한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2월 셋째 주 나는 한국 팀장을 따로 만났다. 커피숍이었다. 나는 물었다. 왜 한국 시스템은 전력 소비가 적은가? 그는 답했다. 설계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AI는 성능을 최우선한다. 빠르고 정확하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자원을 소비한다. 우리는 효율을 우선한다. 느리지만 안정적이다. 인프라 한계 안에서 작동한다. 나는 물었다.
성능 차이는 얼마나 되는가? 그는 답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복잡한 분석은 미국이 빠르다. 하지만 일상적 운영은 차이가 크지 않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연산한다. 미국은 가능한 모든 것을 연산한다. 나는 물었다. 일본에 적용 가능한가? 그는 답했다. 가능하다. 하지만 결정은 당신들의 몫이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놓쳤는가? 성능만 보았다. 숫자만 확인했다. 계약서를 읽었다.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물리적 한계는 보지 않았다. 전력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증설하면 된다고 믿었다. 냉각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전력은 한계를 넘었다. 냉각은 따라가지 못했다. 서버는 계속 뜨거워졌다. 결국 폭발했다. 나는 그것을 막지 못했다. 예측하지 못했다. 승인했다. 책임은 나에게 있었다. 나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다. 한국 팀이 제시한 데이터였다. 일본 전역의 AI 인프라 상태. 89곳이 위험. 63곳이 부족. 42곳이 중복. 나는 그래프를 보았다. 빨간 점들이 일본을 뒤덮고 있었다. 나는 이해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구조의 한계였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나도, 모든 기업도, 정부도. 나는 창밖을 보았다. 공장은 여전히 서 있었다. 하지만 AI는 멈춰 있었다. 생산은 수동으로 돌아갔다. 효율은 떨어졌다. 하지만 안전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더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 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같은 방식을 유지했을 것이다. 더 많은 공장이 폭발했을 것이다. 나는 보고서를 덮었다. 아직 해결책은 없었다. 한국 팀은 분석만 제시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성능만 보지 말아야 했다. 구조를 보아야 했다. 인프라를 보아야 했다. 물리적 한계를 존중해야 했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너무 늦었지만 배웠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다. 제2공장 서버실은 재건되었다. 새로운 냉각 유닛이 설치되었다. 전력 용량도 증설되었다. 하지만 AI 시스템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다. 설계를 재검토하고 있었다. 한국팀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하고 있었다. 정부는 3월 초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AI 도입 기업은 반드시 전력과 냉각 인프라를 사전 검증해야 한다. 연산 부하 예측도 의무화되었다. 물리적 한계를 초과하는 시스템은 승인되지 않는다. 나는 가이드라인을 읽었다. 모두 한국팀의 분석에 기반한 내용이었다. 4월 첫째 주 우리 그룹은 AI 시스템 재설계를 결정했다. 미국 시스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유지했다. 하지만 운영 방식을 바꿨다. 연산을 분산했다. 전력 피크를 제한했다. 냉각 한계를 설정했다. 한국팀이 제안한 구조였다. 한국팀은 3월 말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그들은 127개 기업의 재설계를 지원했다. 나도 여러 번 협의했다. 팀장은 매번 같은 말을 했다. AI는 도구가 아니라 인프라다. 인프라는 한계가 있다. 한계를 존중해야 안전하다. 나는 그의 말을 기록했다. 노트에 적었다. 4월 둘째 주 제1공장에서 재가동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설계에 따라 AI가 작동했다. 첫날 생산량은 작년보다 낮았다. 12% 감소였다. 하지만 전력 소비는 예측 범위 안이었다. 냉각 시스템도 안정적이었다. 서버실 온도는 26도를 유지했다. 나는 만족했다. 일주일 후 제2공장과 제3공장도 재가동했다. 똑같은 설계를 적용했다. 생산량은 모두 예년보다 낮았다. 하지만 안정적이었다.
전력 피크는 발생하지 않았다. 냉각 한계도 초과하지 않았다. 예측 오류도 줄었다. 나는 주간 보고서를 작성했다. 모든 지표는 정상이었다. 경영진 회의에서 사장이 물었다. 생산량을 회복할 수 있는가? 나는 답했다. 가능하다. 하지만 인프라 증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장이 물었다. 비용은? 나는 답했다. 작년 계획의 2배다. 사장은 침묵했다. CFO가 말했다. 사고 비용과 비교하면 합리적이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5월 들어 일본 전역의 AI 도입 기업들이 재가동을 시작했다. 모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연산 분산, 전력 제한, 냉각 한계 설정. 언론은 이를 보도했다. AI 안전성 강화. 나는 기사를 읽었다. 한국 팀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떠났다. 발표도 없었다. 공식 인터뷰도 거부했다. 5월 셋째 주 나는 업계 세미나에 참석했다. 주제는 AI 인프라 설계였다. 발표자는 일본 대학 교수였다. 그는 한국 팀의 분석을 인용했다.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물리 시스템이다. 전력, 냉각, 연산 부하. 모두 물리 법칙을 따른다. 한계를 넘으면 사고가 발생한다. 청중석은 조용했다. 모두 알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세미나 후 한 참석자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다른 제조그룹의 시설 책임자였다. 그는 물었다. 한국 시스템으로 교체했는가? 나는 답했다. 아니다. 미국 시스템을 유지한다. 운영 방식만 바꿨다. 그는 물었다. 한국 방식이 더 안전하지 않은가? 나는 답했다.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운영에서 나온다. 어떤 시스템이든 한계를 존중하면 안전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6월 초 생산성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제1공장은 전년 대비 5% 감소 수준까지 올라왔다. 제2공장과 제3공장도 비슷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안정적이었다. 나는 만족했다. 예측 가능했다. 통제 가능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6월 중순 정부는 AI 인프라 안전 백서를 발표했다. 127개 기업의 재설계 사례가 정리되어 있었다. 한국 팀의 분석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기술 세부 사항은 없었다. 원칙만 제시되었다. 연산은 분산해야 한다. 전력은 제한해야 한다. 냉각은 여유를 가져야 한다. AI는 스스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백서를 읽었다. 모든 문장이 명확했다. 7월 드러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었다. 실시간으로 소비량을 측정한다. 한계에 근접하면 자동으로 연산을 줄인다. AI가 스스로 부하를 조절한다. 한국 팀이 제안한 구조였다. 나는 설계서를 작성했다. 경영진에 제출했다. 승인되었다. 7월 셋째 주 업계 컨퍼런스가 있었다. 나는 참석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사장이 권했다.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라. 다른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비행기를 탔다. 컨퍼런스장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다. 작년에도 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조심스러웠다. 한 세션에서 독일 기업 CTO가 발표했다. 일본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었다. 그는 말했다. 일본은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AI 성능만으로는 부족하다.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다. 점심시간에 한국 기업 담당자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한국 팀과는 다른 회사였다. 그는 물었다. 한국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는가? 나는 답했다. 아직이다. 현재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있다. 그는 물었다. 만약 도입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겠는가? 나는 답했다. 인프라 적합성이다. 성능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세션에서 패널 토론이 있었다. 주제는 AI 시스템 선택 기준이었다.
패널리스트 중 한 명이 말했다. 과거에는 성능과 비용만 봤다. 이제는 인프라 호환성을 본다. 전력, 냉각, 물리적 한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다른 패널리스트가 말했다. 한국팀이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다. AI는 도구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한계를 가진다. 청중석은 조용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나는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내년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인프라 증설 일정,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냉각 용량 확대. 한 줄씩 적어 내려갔다. 이것은 AI 계획이 아니었다. 안전 계획이었다. 나는 타이핑을 멈췄다. 화면을 바라보았다. 1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1년 전 나는 성능을 보았다. 비용을 보았다. 일정을 보았다. 지금은 한계를 보았다. 안정성을 보았다. 지속 가능성을 보았다. 무엇이 바뀐 것인가? AI가 아니었다. 나였다. 우리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도시는 밝았다. 어딘가에서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었다. AI들이 작동하고 있었다. 미국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유럽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한국 시스템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 최선인가? 나는 모른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나는 알게 되었다. 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성능을 우선했다. 그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불완전했다. 성능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한계를 무시하면 사고가 발생했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폭발을 통해 배웠다. 한국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기술이 아니었다. 태도였다. 그들은 성능을 자랑하지 않았다.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았다. 단지 보여주었다. 한계를 존중하는 방식을, 연산을 분산하는 구조를, 스스로 멈추는 시스템을. 그것이 한국이었다.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노트북 화면에는 내년 계획이 반쯤 적혀 있었다. 나는 계속 작성했다. 안전 기준 재정립, 정기 점검 체계 강화, 비상정지 시스템 구축.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다. 이것은 기술 문서가 아니었다. 철학이었다. 새벽 1시가 넘어 계획서가 완성되었다. 나는 파일을 저장했다. 노트북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AI를 사용하는 법이 아니었다. AI와 함께 사는 법이었다. 성능을 추구하되 한계를 존중하는 법. 효율을 원하되 안전을 우선하는 법. 세계는 변하고 있었다. 성능 경쟁에서 안정성 경쟁으로, 속도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한국은 그 전환점에 있었다. 앞서 나가지 않았다. 옆에 서 있었다. 답을 말하지 않았다. 질문을 바꿨다. 무엇이 빠른가가 아니라 무엇이 안전한가? 무엇이 강력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지속 가능한가? 그것이 한국이 제시한 기준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 이 계획서를 사장에게 보낼 것이다. 승인받을 것이다. 실행할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전할 것이다. 한계를 존중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잠들었다. 공장의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내일도 켜질 것이다. 안전하게.